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일주일이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26개 응급실 병상을 모두 가동하고도 10명 넘게 대기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합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대처하다 보니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퇴원 날짜가 오늘 26일 날이었는데요. 20일 날 갑자기 퇴원이 이루어지더라고.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 사정을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분병원 12곳 응급실을 개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몰려드는 환자를 대처하기 역부족입니다. 전공의 17이 사직서를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평일 연장 근무에 더해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100명 남짓한 환자가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는 현장 인력들은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 때문에 많이 수술 날짜가 좀 뒤로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아직 100%는 아닌데 어느 조금 타격이 있겠죠. 서울시립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도 평소보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찾은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의사가 없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왔는데요. 119가 전화를 했더니 여기 응급 환자실 못 모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가까운 희면병으로 갔습니다. 지역 공공병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막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아마도 여기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문제일 것이고 환자 가족이나 이제 그 수술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아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발길이 점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쏠리면서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일주일째 진료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9,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5%인 만 3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다음 달 4일까지인 증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의과대학 의전원 학장협의회는 정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연기하고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도 입학정원 배정 문제 등을 고려해 연기는 어렵다면서 3월 말까지 입학정원 배분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요 격전지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과 낙동강 벨트 등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지역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현재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확정된 곳은 4분의 1이 넘습니다. 일찌감치 본선 구도가 짜인 곳은 수도 서울의 한강벨트입니다. 먼저 광진을에선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까운 노 전 의원은 4년 전 오 시장의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마포울에선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정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친명 중진인 정청래 의원의 아성에 전향 인사인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도전합니다. 동작갑에선 역시 현역 김병기 의원과 장진영 변호사가, 강동을에서는 이해식 의원과 이재영 전 의원이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PK 중진들을 대거 재배치한 낙동강 벨트도 주목됩니다. 부산 북강서갑에선 재선의 전재수 의원과 오선의 서병수 의원이 맞붙습니다. 경남 김해을은 김정호 의원과 조혜진 의원의 결전이 불가피합니다. 양산을에서는 김두관 의원과 김태호 의원, 전직 경남도지사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갑 서병수,
경남 양산을 김태호, 김해시을 조혜진.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을 수원과 충청 지역 역시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탈환하려는 여당의 접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수원 갑에선 김승원 의원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수원 병에선 김영진 의원과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강벨트의 대진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홍성 예산에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여의도행을 놓고 표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격전지는 전체 선거 판세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닻을 올렸습니다. 20석 이상을 총선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 이탈 의원 영입에 본격 뛰어들며 새 분리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천 전권을 쥔 김종인 위원장이 지도부 회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합당 등 여러 불협 화음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게 사실이라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확실히 세워 2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이석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최소한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 양당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서둘러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출마를 제안한 건 역시 연장선에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넣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거취를 고민하는 비명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선거까지는 가고 보자라고 말하는 동지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정의를 지체하는 것이지요. 당장 현역평가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1순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대 30% 감점을 받으면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비명계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 의원들의 또 결단이 필요한 거니까 탈당 및 그 이후에 거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대표적 이낙연계로 꼽히는 설훈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추가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건 차분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발표를 할 생각인데요. 이번 주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 제3지대의 이른바 이삭줍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칭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회의에서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명에 조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이 핵심 증거인 통화 녹취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대표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 김병량 정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선 경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내 인사들에게 밥을 샀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가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김 씨 측 법률 대리인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김 씨는 법원 보안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내 인사를 포함한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사실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 부인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김 씨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또 앞서 배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던 배 씨와 비서 조모 씨 사이의 대화를 보면 법인카드 결제를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김 씨와 배 씨가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 한 달 전 같은 당 국회의원 배우자 신모 씨에게 선거에 도움될 인물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배 씨에게는 모임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배 씨가 김 씨 집을 드나들면서 의약품이나 세탁물 관리 같은 사적인 부분까지 김 씨를 위해 수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절차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8일 오전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경찰이 해외로 도망친 주요 수배자 600여 명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도피사범 4,200여 명 가운데 죄질이 나쁘고 큰 피해를 남긴 610명을 세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급별로 핵심이 44명, 중점은 216명, 일반 350명이 지정됐는데 핵심과 중점 등급에는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안성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수원에서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69살 여성 A씨가 8m 높이 번지점프에서 추락했습니다. 필수 안전장치인 구조용 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스타필드 측은 사고가 난 시설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창문에서 시뻘건 화염이 일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앞 유리창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천장까지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있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차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안에서 차박 중에 부탄가스가 터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팔 등 몸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가 대여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계약을 맺게 한 뒤 잠적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짜나 다름없다고 현혹해도 결국은 할부 계약이다 보니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중간에 낀 렌탈사까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무인 점포입니다. 가게 주인 강모 씨는 무료 렌탈이란 유통업체 말에 지난해 자판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대여료를 통장에 넣어줄 테니 상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달란 조건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게의 자판기 매출은 월 150만 원 안팎. 대여료에 공짜로 주기로 한 재료값까지 빼면 유통업체는 사실상 매달 적자를 본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기계를 이만큼 대여를 해주고 그만큼 매출이 발생 안 될 거를 알면서 자판기를 설치한 다른 매장들 역시 매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수익이 정말 10,000원 이상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냉동고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통업체는 대체 어떻게 사업이 가능했을까? 유통업체는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자판기를 렌탈사에 판매했습니다. 동시에 렌탈사와 자영업자가 할부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렌탈사에 자판기를 비싼 값에 일시불로 팔아 거둔 수익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대여료를 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통업체가 하루아침에 잠적하면서 대여료를 대신 내준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할부 폭탄을 떠안은 자영업자는 물론 이자를 벌기 위해 계약을 맺은 렌탈사들도 할부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납 등 자금 지원을 미끼로 한 할부 계약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직접 내가 렌탈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렌탈사들은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시동을 걸며 2년여 만에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각 기준 오후 1시 40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74% 상승한 53,48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5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금사과 금배로 불리며 치솟고 있는 과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량 자체가 줄다 보니 햇과일이 나오는 여름 이후에나 가격이 다소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큰맘 먹어야 살 수 있는 사과와 배. 명절이 지나면 내려갈까 했지만 마냥 그 가격입니다. 사과를 항상 먹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어떻게 가보니까는 하나에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는 길로 대체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사과와 배는 저장했다 출하돼서 생산량이 줄면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햇과일이 나오는 올 여름에야 어느 정도 안정될 전망입니다. 7, 8월이면 아오리, 홍로, 양광순으로 이제 사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금년도 적항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 가격은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선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냉동과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과일은 해마다 4%씩 성장해 왔는데 지난해는 6만 4천 톤으로 1년 전보다 6%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도 낮은 편이지만 저장성이 높아 알뜰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냉동과일 중에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다음은 망고, 그 이외에도 딸기나 다른 품목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일 가격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만큼 수입 과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합니다. 또 대형마트도 할당 관세 물량을 받아 과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하나건설 부분이 수주회 진행하다가 이라크 측의 공사비 미납으로 철수한 13조 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스마야 신도시 재개가 이라크가 추진하는 15개 신도시 사업 진출에 발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이 이라크 현지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동아일보 기사 함께 보시죠.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그 아래 지도로 전국의 현황을 표시해뒀습니다.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경북, 강원, 전남, 또 충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022년 121곳이었는데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만 명을 겨우 지켜낸 초1 입학생은 올해는 36만여 명까지 줄었고요. 이 추세라면 2026년에는 30만 명 선도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중 고교를 통합 운영하는 이음학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일본 사례가 실린 중앙일보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학교 품은 초등학교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통합 9학년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의 손을 잡고 입학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도쿄에 있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인데요. 저출생과 도심 공동화로 2001년 입학생이 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중학교와 통합하는 일종의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은 재학생이 1000명 정도 되는 학교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학년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통합의 장점을 끌어냈고 학부모들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학생 수가 점점 더 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러한 학교가 200여 개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초등학교들도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교원이 중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등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기사에서는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주차난 문제를 다룬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가구당 한 대를 넘기는 기준을 갖춘 신축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장 면수를 자동차 등록 대수로 나눈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그래프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서울이 137.1%, 대전 121%, 경기 114.5%, 충남 101.2% 등으로 모두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대당 하나 이상씩 자리가 마련돼 있다는 건데 그런데 왜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차량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당 최소 2대의 주차장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최소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아닌 200%라는 거죠. 결국 각 지자체들은 주차장 확보율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늘고 있는 빈집을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한 곳만 허물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렵겠죠. 결국 인근 여러 곳을 동시에 허물어야 할 텐데 소유주 여러 명을 함께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빈집의 위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로 비탈길이나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이웃끼리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주차난, 과연 해소할 묘안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AI는 물먹는 괴물이다. 수자원 고갈 우려도 나온다라는 제목입니다. AI랑 물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연간 물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2자릿수 이상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문서와 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상당한 양의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용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냉각수가 필요하죠. 단적으로 AI 챗봇의 대표주자 챗GPT에 10개에서 50개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면 물 500ml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7년에 전 세계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42억에서 66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필요할 거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IT 기업들은 물 소비량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관련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물 발자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꿀벌이 점점 사라져서 문제라는 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미세먼지가 꿀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자연기금과 정수종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꿀벌 역시 시야에 방해를 받으면서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먹이 탐색 활동 시간이 1.7배나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칫 길을 잃게 된다면 식물의 수분과 번식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벌이 미세먼지 때문에 길을 잃어서 수분을 제대로 못한다면 세계의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산업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의 상황을 예상해 봤는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상당수의 꿀벌이 길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된 북유럽의 안보 지형 재편이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스웨덴은 조만간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마침내 가결했습니다. Az országgyűlés a törvényjavaslatot 188 igen, 6 nem szavazattal tartózkodás nélkül elfogadta. 이로써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회원국의 마지막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입니다. Sverige lämnar nu 200 år av neutralitet och alliansfrihet bakom oss. Det är ett stort steg. Det ska vi ta på allvar. Men det är också ett mycket naturligt steg som vi tar. 나토는 스웨덴을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게 됐습니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핵심 군사기지로 꼽히는 칼리닝그라드가 있습니다. 이곳과 인접한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는 스웨덴 동남부의 고틀란드 섬을 주축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NATO gains a member that is serious and capable, and it removes a factor of uncertainty in Northern Europe. The final piece of the puzzle falling into place, making NATO's position in the Nordic-Baltic region whole. 스웨덴은 1814년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른 이후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 주축의 안보 우산을 택한 셈입니다. There were all kinds of alternative plans. Some of them might have been good too, but at this juncture, sure, I'm relieved. More than happy, I guess, yeah. 스웨덴은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북유럽의 군사 강국이지만 앞으로는 나토의 틀 안에서 군사 안보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농업용 유류 문제로 촉발된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행정 부담의 환경 규제 등에 얽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외치는 농민들은 EU 본부와 방화도 서슴지 않았고 정부 대책도 이들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콘크리트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이 맞서 화염이 불타오릅니다. 농업 장관회의가 열린 브뤼셀 EU 본부에 다시 농민들의 트랙터가 집결했습니다. 경찰 살수사까지 동원되면서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 이달 초 정상회의 때 이후 3주 만에 EU 본부 인근 시위지만 강도는 세지고 분노도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 벨기에에서 모인 이들은 저가 농산물 수입, 소득 감소에 항의해 바리케이드를 뚫고 EU 집행위 건물 300m 인근까지 진격했습니다. We don't make a living out of our work. We produce the food and we don't make a living. Why is so? On travaille 16 heures par jour, 365 sur 365, on prend pas de vacances. Un week-end partir en France, 두 달째 이어지는 시위에 EU는 농민들의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제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농민들을 달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U의 27개 회원국 농업 장관들도 머리를 맞댔지만 문제의 심각성만 인지했을 뿐 뾰족한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Et qu'il est nécessaire de prendre des mesures rapides ainsi que d'autres mesures à plus long terme au niveau de l'Union européenne. 브뤼셀 중심과 EU 지구 일대에서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던 트랙터는 경찰 추산 무려 900대. 독일과의 국경을 봉쇄한 폴란드 농민들은 물론 스페인에서도 트랙터 부대가 가세하면서 유럽 대부분을 휩쓴 농민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어제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일단 요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크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그 기업의 자율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잘 지키는 기업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세제 지원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중에 이제 우수 기업들, 모범 기업들, 우등생 기업들을 뽑아서 그 공표를 하고 또 그 기업들의 ETF 지수로 구성된 ETF를 만드는 이런 것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던가 핵심 지표들 공개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배당 성향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자기 순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공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투자 지표 그러니까 이제 PBR, ROE, PER, PER 이런 걸 이제 분기별로 좀 공표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이 용어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용어들이 복잡하죠. PBR이라고 하는 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순자산,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 그래서 이게 1보다 낮으면 좀 저평가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PER이라고 하는 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업이 내고 있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 그래서 기업이 자기 자본을 1년간 돌려서 어느 정도로 순이익을 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기다가 1년에 한 번 공표하기로 한 이제 배당에 대한 지표들은 뭐 배당 성향이라고 해서 순이익 대비 배당금 얼마 주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서 현재 주가 대비 배당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은 이제 1년 단위로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지표로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요국과 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지표 면에서 봤을 때는 선진 어떤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이 지표들이 조금 열악한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인 PER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16.86, 미국이 21.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14 정도, 그리고 중국과 비슷한, 중국도 한 13 정도거든요. 그리고 PBR이라고 하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평가 얘기할 때 많이 보는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은 3.6. 이게 지금 지표들이 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 10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3.6, 일본 1.4인데 우리는 1을 겨우 넘기는 지금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의 이런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 지표들이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어쨌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 따져보기 전에 이런 이 배경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난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본시장의 자본시장 거래에서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과 함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조금 대주주 중심의 대주주 친화적인 구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액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피해가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항상 벤치마크로 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데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좀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일본도 재팬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일본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만큼 얼마나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할지 이제 그런 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금 방금 전에 일본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도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게 2013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고요. 2014년에 이제 기업의 상장에 관한 어떤 권고안들이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정도 일관적으로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큰 손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그 일본은행이나 연기금, 그리고 금융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있죠.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주주,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은 이런 것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쫙 밀어붙이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새로 선임하면서 이런 기업 가치 제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계속 넣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금융당국 쪽이나 금융권에서 이런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 의결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오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처럼 뭔가 금융당국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막 밀고 나가기에는 또 이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앵커께서 여쭤보신 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세제 지원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그거를 소각했을 때 비용 처리를 해줌으로써 이거 뭐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세액공제처럼 기업들이 전년 대비 배당 늘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
일정 부분 세액을 좀 깎아주는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일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 이런 세액 공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수립을 해서 올 여름쯤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어제 안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제 사실 주가 부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발표된 다음에 이 코스피도 좀 하락을 했고 이른바 저 PBR이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죠. 이거의 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군부를 떼었던 건 좋은데, 만약에 26일, 그게 이제 어제였죠. 26일 나오는 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반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조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나왔던 안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안보다는 훨씬 조금 미진한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제 하루 동안은 조금 코스피가 많이 이제 빠졌던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얼마나 지금 성장을 한 건가요? 우리도 좀 이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좀 우려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해서 니케이 지수가 39,000이 이제 넘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정교하다는 게 저는 결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잘 짜여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좀 가야 될 길이 좀 더 멀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니케이 최근에 이제 말씀들을 하실 때 이게 뭔가 작년에 2023년 3월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 비슷한 걸 하면서 이제 뭐 그게 효과가 나오느냐,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엔화가 조금 약세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 그동안 저희가 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은행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풀었던 것, 이런 것, 그래서 엔저 현상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맞물려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여기다가 좀 더해지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현상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저희 TSMC라고 하는 대만뿐만이 아니고 일본 쪽에다가 다시 이제 반도체 공장 팹들을 이제 세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부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최근 니케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그 중에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 어떤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 기업의 펀더멘탈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서 같이 가져간다면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가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게 결국 자산 축적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군비행장 주변과 이제 접경 지역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의도 117배 정도 면적이고요. 그중에 한 52% 정도가 서울, 경기에 모여 있고요. 나머지 한 40% 좀 넘게가 서산에 있는 비행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큰 정도의 포션은 서울, 경기, 그중에서도 뭐 성남, 서울, 그리고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 많겠죠.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이런 쪽에 지금 몰려 있고요. 그래서 군사 보안 같은 군사 작전 같은 것들을 이유로 이제 좀 묶어놨던 부분을 풀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전체 국토 면적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한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일부를 이번에 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특히 이 주목받는 곳이 성남 비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부르는 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거기에다 이제 경기 분당구에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잖아요. 혹시 뭐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올해 이제 경기가 뭐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약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투기 수요가 우려가 되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지역들에 투기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그 자체로 굉장히 뭐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막 투기 쪽으로 갖고 갈 그 정도의 소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이달 29일에 이제 지난달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지난 14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좀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소비자 지출 지표는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저희가 PC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2월이 2.6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2.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이제 음식이랑 에너지 부분을 뺀 부분, 저희가 근원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12월에 2.9까지 떨어졌는데 그 근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2.7, 뭐 2.8 정도로 약간 빠질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토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곤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러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금리 인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오고는 있으니까요. 다만 연준이 생각하는 이 긴축의 끝이라는 지점이 점점 이제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3월 인하 시작설 얘기 있다가 그것이 지금 뭐 5월 6월까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는 좀 뒤로 밀리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조로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뭐 금융시장에 굉장히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비트코인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54,000달러를 지금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해봤더니 27개월 만에 지금 7,40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좀 이걸 봐야 될지. 지난달에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9개 ETF에 한 50억 달러 이상이 지금 유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번 달 한 15일까지는 조금 보합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또 오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뭐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 경제학자들도 뾰족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 뭐 전반적인 다른 시장의 수급 상황, 예를 들어 증권 시장이나 여러 시장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뭐 그래도 당분간은 현물 ETF라는 소재를 또 안고 우상향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T의 토종 에이스 고영표가 다승왕과 골든글러브를 목표로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품 체인지업과 제구력이 닮은 꼴인 하나 류현진 선배와의 대결도 은근히 손꼽아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이드암 투수인 KT의 토종 에이스 고영표. 시즌을 앞두고 5년 총액 107억 원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에서 처음으로 100억 클럽에 가입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 팀에서 제가 기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그런 부담이나 압박감도 있지만 또 프로 선수라면 그런 것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닮아있는 류현진과의 대결도 기대됩니다. 류현진은 2010년 2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고영표는 지난해까지 3시즌 연속 2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선보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정상급의 제구력을 갖고 있는 데다 최대 장기가 체인지업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또 사이드암으로 던지는 체인지업이고 선배님은 이제 오버핸드로 던지는 체인지업이니까 그러니까 마운드에서 또 그런 체인지업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맞대결을 하게 된다면. 대형 계약이 책임감으로 어깨를 무겁게 하지만 늘 그렇듯 시즌 개막이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올해도 또 끝날 무렵에 또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로하스의 복귀와 리그 최고 에이스 고용표의 건재함이 올 시즌 KT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는 이유입니다. 2021 시즌 통합 챔피언 마법사 군단이 3년 만에 다시 한번 강철 매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다음 달 23일 프로야구 개막전 선발로 예고된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이 팀 합류 이후 두 번째 불펜 투구를 하며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류현진은 최원호 감독과 손혁 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와 커브, 컷 패스트볼 등 다양한 구종 60개를 던졌습니다. 류현진의 불펜 투구는 동갑내기 친구인 포수 이재원과 호흡을 맞춰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공을 받은 이재원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목만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볼 하느라고 워낙에 좋은 볼을 던지고 일단 몸 상태는 현진이가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일단 받아봤을 때는 충분히 개막전에 던질 수 있는 몸 상태인 것 같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떠나서 일단 한 투수로서 정말 완벽한 피차인 것 같고 준비 너무 잘해서 포수로서는 되게 기분 좋고 일단 달라야 될 던지니까요. 저런 투수가 사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받아보지 않았지만. 축구대표팀이 임시감독이 이르면 오늘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간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3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비공개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정식 감독보다는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맡을 임시 감독을 뽑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시 감독으로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옥 감독이나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역 군인이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호소하며 분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역 미 공군 한 명이 훈련복을 입은 상태로 현지 시간 25일 오후 1시쯤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했으며 현장에서 불을 끈 경호, 소방 당국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한 군인은 미국 공군 소속의 25살 에런 뷰슈널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감옥에서 사망하기 직전 러시아 정부의 암살 요원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발니의 동료인 마리아 페브치흐는 현지 시간 26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나발니와 미국 국적자 2명이 독일에서 수감 중인 러 정보기관 출신 바딤 크라시코프와 교환하는 대화가 최종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1심에서 6천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현지 시간 2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하는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냈습니다. 변호인들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1심 판사가 재량과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가운데 처음으로 2조 원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매출액이 2조 1,781억 원으로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2,958억 원, 순이익은 1,866억 원으로 각각 24.9%, 288.5% 증가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에 좌파가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어제 SNS에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며 건국전쟁의 위협을 느끼자 덮어버리기 위해서 파묘로 분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58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0대 한국인 노동자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을 작업하기 위해 철골 구조물인 갱폼을 끌어올리다가 4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9도선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 대전은 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광주 1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